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은 정말 공중파에서 경제 해설위원으로서 정말 대활약하고 계시는 김대호 소장님을 초청을 해봤습니다. 인사 잠깐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런 유튜브는 사실상 처음인데요. 오늘 김광석 우리 교수님께서 나와야 된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또 좀 가서 배우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분위기가 사뭇 아주 진지하고 여기가 우리 한국 경제를 끌어가는 중심 무대 중에 하나구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어떤 면에서는 KBS나 MBC 같은 방송국보다도 좀 더 엄숙하면서도 또 진지한 그런 분위기 인상을 받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연구하시고 또 방송에서도 또 학교 강의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니어급이신데, 그렇죠? 얼굴은 굉장히 젊어 보이시지만 그런 급이신데, 그동안 좀 경제를 이제 많이 이제 연구하시고 많은 방송을 통해서 경제의 어떤 사안들을 전달해 드릴 때 어떤 목적이나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 말씀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 사실 이제 19살 때 대학을 입학할 때 인문사회계열 쪽으로 입학을 했는데 2학년 때부터 경제학과를 선택을 해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학교 재학 중에 고대신문, 학교 신문 일도 같이 하면서 고대신문 편집국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원으로 경제와 언론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졸업하고 경제연구소에 좀 근무하다가 연구소에서 올라가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를 더 해야 됐다 이런 이제 목적으로 해서 신문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신문이라는 곳에 또 동아일보 이런 곳에서 이제 신문사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꿈에 그리던 이제 미국 세계 경제를 알려면 미국을 가야 된다. 이래서 이제 미국 특파원으로 갈 기회가 있었고 또 거기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또 제가 어릴 때 중국어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교가 없었더랬어요. 근데 저희 선친께서 중국에 과거에 대륙에 좀 사시다 온 인연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찾을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뻐퍼머퍼 하면서 중국어를 배웠더랬거든요. 이제 그 인연으로 지금도 이제 중국의 런민다쉐라는 곳에서 수시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좀 다니다가 도중에 모교에 와서 다시 그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경제 현상에 얘기하는 전문가도 많고 교수도 많고 내로랍시는 어떤 자칭 셀럽들도 굉장히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제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아주 악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을 조작하고 그게 잘못 가르쳐진 오도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경제가 잘 되려면 우리 성장률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노동과 자본의 함수라고요. 노동이 양질의 노동이 돼야 되고 자본도 옳은 방향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중의 소비자들이, 경제 주체들은 실제로 다수 대중들이 제대로 알고 눈 크게 뜨고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런데 전문가들 말에 어떤 특정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한해동해가지고 그렇게 쇠뇌가 돼버리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의 저하, 그리고 경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크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이 좌파 얘기 들으면 좌파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고 우파 얘기 들으면 우파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고 이런 혼돈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양쪽 얘기가 다 일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좌파나 우파들이 자기의 논리에 이데올로기에 너무 매몰돼서 객관적인 사실마저 호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너 뭐 하다 왔니? 이러면 하나님이 만든 이 경제 현상, 이것을 많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그마한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데 그러나 뜻대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우리 만나 뵌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항상 진지하고 또 이론과 실물을 오가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유튜브도 한번 나와서 유튜브의 어떤 이 실제 주인이신 유튜브 애독자들과도 좀 대화하고 특히 유튜브는 다른 방송과 달라서 댓글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그 의견도 듣고 저도 공부하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이고.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 속에 너무나 경제와 바른 언론이죠. 그러니까 바른 전달에 대한 관념을 많이 장착하고 계시다고 느꼈고 또 겸손이 너무나 깔려 계시고 과찬이십니다. 정말 그런 걸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게 경제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를 논하시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경제가 흘러간다라는 메커니즘을 말씀 주시고 예.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 채널의 취지랑 정확히 아이고. 부합합니다. 정확히. 예. 감사합니다. 정확히 부합하고요. 또 여러 전문가들이 갖고 계신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물론 정치적으로도 편향적이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기도 하고 예.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역시 여러분도 제 말만 듣지 마시고 네. 출연자를 초대해서 저는 이제 토론하는 거거든요. 토론을 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방향성을 더 찾아가 나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 근거들을 장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목표를 갖고 있어서 제 채널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박사님의 어떤 방향성하고 정확히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지표가 나왔을 때 그 지표가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 이것을 전달하는 게 사실 경제 언론의 1차적인 목적이다. 그런 면에서 평소에도 우리 경일남 김광석 TV에 어떤 곳인지 참 궁금했는데 오늘 오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채널명을 명확히 알고 계시네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TV. 예, 그게 제 채널명이 정확하게 어제 알고 오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저랑 대화하고 대담하는 걸로 한번 좀 토론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대선배님이심에도 아이고, 무슨 불구하고 말씀. 제가 예. 혹여나 생각이 다르거나 하면 뭐 공감하는 거면 공감의 의견, 다르면 다른 반론의 의견을 드리면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 예. 미국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자는 노랜딩이다. 또 혹자는 하드랜딩이다. 저 같은 혹자는 또 소프트랜딩이다. 이렇게 경제를 가늠하고 있어요. 전망하고 있어요. 예.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4분기 성장률이 3.3%로 나왔습니다. 네. 시장의 예측치가 2%였는데 그보다도 무려 133%나 높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 바로 이 대목. 그리고 3분기에는 4%가 넘었기 때문에 하반기만 놓고 보면 성장률이 거의 3% 후반. 자, 이게 우리 경제학에서 잠재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 인체의 건강에 경제를 많이 비견하는데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 먹어야 됩니다. 실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도 실물이 있어야 경제가 꾸려져 갑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3대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이에요. 먹을 게 있어야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체에 배가 고팠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 들어오면 한계 효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효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지나면 먹는 것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것이 유명한 경제학의 한계 효용 이론이거든요. 근데 고통스러운 걸 넘어서 이제는 아픕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서 가장 센 고문이 물 먹이는 고문. 그리고 음식을 계속 먹도록 하는 이 고문은 이것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장기에 걸쳐서 아주 사람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먹어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적당히 어디냐? 그것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잠재 성장 이론인데 이 잠재 성장 이론이라는 것은 헤로트 도마라는 그 경제학자, 유명한 성장주의 경제학자가 어떤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실 GDP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헤로트 도마가 만든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죠. 근데 이 양반 이론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이상적으로 총 가동했을 때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인체로 따지면 이거 먹어서 내 몸에 좋고 배도 부르고 부작용은 없는 그런 극대치. 그것을 이제 잠재 성장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잠재 성장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계를 합니다. 현재 그 미국 경제학자들의 공통적 의견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1.75% 정도 내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75 성장하면 뭐 아주 이상적이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3%대 후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잠재 성장률 이론에 비춰보면 지금 성장률이 좀 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2022년 3월 달부터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왔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성장률을 좀 둔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물가를 잡자는 것인데 이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대목을 보는 경제학자들의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착륙, 미국 경제가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미국 정부가 관리 컨트롤을 잘해서 무너지지 않게 서서히 연착륙한다. 마치 비행기가 하늘에 떴다가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은 거죠. 그러면 경기 곡선에 따라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의 하나로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거든요. 물가가 한때 9.4%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3.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2로 살짝 올라 있지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물가가 잡혔다. 그럼 결국은 물가 잡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물가가 잡히는데도 성장률이 별로 안 떨어진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연착륙하고 있다. 이렇게 볼 그런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한편에서는 아니다. 잠재 성장률 이론으로 보면 이것은 여전히 지금 성장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4분기 3.4% 성장이 나오게 된 그 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게 민간 소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4분기에 특히 그 미국의 소비가 주로 4분기에 집중이 됩니다. 거기는 뭐 땡스 기빙데이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미국에 대부분 선물 주는 게 연말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12월 달, 그 전전에도 12월 달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지수가 중요한데 민간 소비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이 GDP를 견인했다. 그러면 GDP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안 잡히는 게 그 소비가, 늘어난 소비가 무슨 돈으로 소비했느냐. 그것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서류를 지표에서 끌어와서 보면요. 미국이 소비가 늘어난 이유는 일단 수중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한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첫 번째,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좋은 겁니다. 일자리 떨려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대로 소비한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하한다. 조만간 3월 달에 한다는 설도 있고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워도 돈 좀 쓰고 말지 하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서도 쓰는 사람들, 그것은 대부분 신용카드 지출액으로 드러나거든요. 신용카드 지출액이 지난 4분기에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을 갚느냐 못 갚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일단 사람들이 지르고 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 자신감인데 나쁜 측면으로 얘기하면 좀 경계심이 없어진, 좀 방자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돈이 온 흐름으로 볼 때 하나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뜨겁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에 조금 진정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미래 현상을 보고 앞으로 금리 인하될 것이라고 돈을 앞장서 쓴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수요가 공급을 좀 앞서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착륙 했느냐, 소프트 랜딩 했느냐, 이것은 뒤에 가야만 판정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의 인과관계를 놓고 보면 물가 하락 속도가 저는 좀 더디질 수 있다. 지금 고용과 소비, 성장률 봐서 물가가 이미 12월 달부터 물가가 조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3.1에서 3.2로 올 상반기에는 1월 달, 2월 달, 3월 달 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다. 물가가 더 오르면 미국이 금리 인하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금리 인하가 조금씩은 더뎌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사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요. 그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10년 단위로 한 번씩 금리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10여 년 전에 모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 직후에도 금리를 올렸고 그 전에도 10년 정도 주기로 단위 올렸는데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온 사례가 거의 9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부 좀 극단적인 학자들은 경기 침체가 와야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경우에요. 그동안에 금리를 피크로 올렸을 때 2000년도 초반의 경우에 정확하게 2006년도 가을에 금리를 최고치까지 올렸는데 그때 5.25% 기준금리로 5.25%까지 올렸거든요. 지금 5.5입니다. 그때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낮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은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언제까지 동결을 했냐면 리만 브라더스가 터져가지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계속 동결했습니다. 왜 동결했느냐? 지금처럼 너무나 지금하고 흡사한 게요. 지금처럼 성장률이 여전히 높은 거예요. 주가가 너무 좋아요. 그럼 물가도 좀 잡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높은 금리에서 금리 동결을 했는데 금리를 올리면 한쪽에서는 반드시 고통을 받는 층이 나옵니다. 그게 일부 금융기관이 휘청하고 그 당시에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 이거를 발행한 금융기관들에서 이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팀들이 특히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그 당시에 이분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수시로 그 패널에 나와가지고 기자들과도 대화를 하는 매우 적극적인 경제학자거든요. 이분이 내가 볼 때 굉장히 노련한 분이에요. 그분 남편이 유명한 에클로프 경제학 교과서 처음에 보면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는 게 딱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이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은 지고지선한 거야. 이것은 하자가 없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그게 자유주의 경제학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좋아하는 그런 류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수요 공급 이론을 맹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깨부순 사람이 바로 제닛 옐런의 남편 에클로프 박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그 양반 얘기는 정보가 완전히 모든 소비자들에게 똑같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수요 공급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이게 품질이 어떠냐를 보고 살 사람 안 살 사람이 결정돼야 되는데 상당수 특히 에클로프 박사는 중고차 시장을 많이 예를 들었는데 중고차의 상태가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도 완벽하지 않다. 거기서 이제 시장 개입 이론, 케인즈 경제학의 한 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남편보다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훌륭한, 더 유능한 사람이 저는 제닛 옐런이라는 분 같아요. 유대인인데요. 제가 언제 또 한 번 만났냐면 이분이 예일대학의 토빈 교수의 제자로 있었어요. 제자로 있었는데 그때 특파원으로서 취재를 토빈 교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옆에 배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경제위원장 하기 직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토빈 교수가 바로 외환세를 걷자고 한 국제경제학계의 상당히 거두 같은 인물인데 서성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지금 이분이 정책을 우리는 제롬 파월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롬 파월은 금리 하나만 만지는 분이에요. 사실은 재무부 장관은 그거보다도 재정정책을 가지고 실제로 제롬 파월을 연임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한 사람도 제닛 옐런이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 바로 제닛 옐런이다. 제닛 옐런은 결코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재주를 많이 필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같은 사태가 안 오도록 한다는 것이 제닛 옐런의 바로 현재 당면간 경제정책의 목표예요. 그리고 지금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오면 바이든 대통령 재선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선거가 11월 달인데요. 제닛 옐런의 의도로는 최대한 경제도 완전히 안정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침체도 오지 않는 상태로 11월 달까지 끌고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성장률을 팍 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금리 인하 폭도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금리 인하 속도를 빨리 한다?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주가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 그야말로 연착륙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 정책으로서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가 10의 1, 한 10%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닛 옐런도 신이 아닌 이상 실패할 수도 있고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듯이 일각에서는 좀 고통받는 계층이 있어요. 금리가 5% 이상 높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침체가 온다면 오히려 대선 이후에 그 관리에 손을 놔버리면 그때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전까지는 미국 정부가 특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을 유시한 바이든 경제팀이 경제가 연착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모든 재정, 금융 총 수단을 다 쓸 것이다. 그 누가 이길 것인지 그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장황했죠? 아니요, 장황하지 않고요. 강의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명확하게 전반적인 그 그림을 과거에 기자 생활하셨을 때부터 누굴 만났을 때부터 그 배경 설명까지 잘 해주셔서 정말 강의 듣는 기분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일단 하드 랜딩은 아니고 지금까지의 지표를 봐도 하드 랜딩을 보여줄 만한 사인은 사실 전무하고 그래서 노랜딩과 소프트 랜딩의 그 사이쯤으로 저는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 하드랜딩 할 가능성은 90%다. 한번 미국 경제에 혼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네. 그런데 제닛 옐런을 비롯한 이 바이든 경제팀이 그것을 안 나오게 가전 정책을 쓸 것이다. 네. 그리고 특히 선거 전까지는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소프트 랜딩으로 갈 확률은 10%가 있다. 그러나 노 랜딩이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제 이론상요. 금리를 5.5% 올리는데 노 랜딩이다? 이것은 반드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지 네. 안 내려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덜커덩하고 내려오는데 사람이 좀 죽을 것이냐, 좀 부셔졌어, 아니면 좀 놀라기만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냐, 그 가능성은 저는 이론적으로는 90%가 하드랜딩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금리를 막 올렸을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언제 왔냐면 2008년에 왔거든요. 1년 6개월의 타임래그가 있었어요. 금리를 좀 올리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요. 미국은 변동금리로 빌린 사람들보다는 고정금리 장기 대출자가 훨씬 더 많아요. 한국 이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금리 1%, 0% 막 낮은 시대에 당연히 그때는 고정금리를 빌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변동금리 우리가 비중이 80% 높아요. 이건 도대체 정부가 뭐 한 겁니까? 도대체? 87.5%가 변동금리.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 많죠. 그러니까 금리를 팍 올리면 변동금리자들 당장에 타격을 받는데 미국은 별로 타격이 없어요. 오히려 인조이를 하는 겁니다. 시중금리는 지금 은행 대출금리, 모기지 금리가 6%, 7%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1%로 받았어요. 0.5로 받았습니다. 인조이. 그런데 그 변동금리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변동금리도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리볼빙이라는 갱신을 해야 되고 또 그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모기지라는 것이 다시 금융기관에 재투자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 지금 시중에 부동산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미국은 부동산 사기가요. 모기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이 계속 고공진행이잖아요. 왜 고공진행이냐? 이 대목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 모기지 금리에 고정금리부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가서 그거 갚고 다른 지역에 가서 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요. 직장만 있으면 집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기지 금리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신용만 있으면. 그런데 지금 1%로 받았는데 이사 갔다고 해가지고 이 집을 팔고 뉴욕으로 가서 새로 받는다. 그러면 이게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8%를 받아야 되니까 아예 집을 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매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사겠다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공급보다는 더 많으니까 집값이 계속 고공행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지금 반대 양상이죠. 우리는 금리를 감당을 못하니까 빨리 팔고 특히 영끌한 사람들 팔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착륙이라고요? 아니 지금 미국 집값, 도시에 있던 집값,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LA, 우리나라 서울 강남보다 집값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집값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정금리 모기지가 그 고통을 상당히 좀 완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금리가 1년 반이 계속된다? 그때부터 하드랜딩의 쇼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고금리의 고통이 일부에서 시작이 됐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노랜딩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소프트랜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할 것 같으면 미국 정부가 계속 부양책을 써가면서 그 시점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또 종국에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 10%는 성공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실탄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드랜딩 가능성이 90%다. 선거 전까지는 막으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할지 여부는 우리가 한번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쭉 하실 때는 앞부분에 말씀하실 때는 하드랜딩 없다, 노랜딩에 가깝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23년 11월 선거 때까지는 예. 노랜딩에 가까운 예. 해봐야 소프트랜딩 정도의 아주 그냥 경기 둔화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어쨌든 만들어 놓을 것이다. 예.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하드랜딩은 안 오는데 그러니까 선거가 11월이니까 어찌 보면 24년은 노랜딩에 가까운 거죠. 예. 그런데 선거 끝나고면 예를 들면 25년에는 하드랜딩이 온다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저는 가급적이면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과거의 이론으로 볼 때도 금리를 올렸을 때 최고로 피크를 올렸을 때부터 약 1년 6개월 후부터 고정금리가 많은 미국 사회에 금리 인상된 금리 고금리 고통이 왔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 현재의 고금리 5.50까지 올라간 게 2023년도 하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1년 반이면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 고통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그때 경제 관리를 잘못하면 큰 파열음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제 이론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신 것은 2020 예를 들면 2025년 1월 이런 뭐 그 날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략 25년 초 정도면 90%의 확률로 하드랜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반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이 헤드들이 의사결정자들이 뭐 옐렌도 말씀하셨고 파월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경제가 뭔가 우당탕탕하는 일을 막아나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물론 선거를 앞두고 우당탕탕하면 하드랜딩 오면 당연히 패배합니다. 패배니까 지금 고물가 때문에라도 이 바이든이 인기를 끌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고물가에 너무 힘드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뭐 경제 위기까지 온다 그러면 이 정부는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경기를 지탱시킬 겁니다. 어쨌든 그 목표는 선거겠지만. 자, 그러면 선거 직후에는 놔버릴 것이냐. 경제 위기, 하드랜딩이 오도록 그냥 뒷짐지고 놔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드랜딩 오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역시 예리한 질문을 해주시니까 아마 시청자님들도 유튜브님들도 그런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지금 제닛 옐런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재정 적자도 있고 금리 정책도 있지만요. 지금
물가가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는 언제 바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2023년도만 하더라도 물가가 엄청나게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갑자기 물가가 잡힌다 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심하게 얘기하면 2022년 11월 달까지는 뭐 완전히 나라가 절단이 나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물가가 좀 잡혔거든요. 왜 잡혔느냐? 90% 이상 공이 국제 유가에 있습니다. 지금요, 다른 거시경제 지표는 잡힌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소비, 사실 물가를 잡으려면 사람들 수중에 돈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 수요라는 게 사람 손에 유효 수요,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유효 수요로 나타나서 가격을 올리거든요. 사람을 돈을 뺏어오는 게 금리 인상인데 여전히 지금 사람들 수중에 돈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물가를 잡았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의 가중치를 한번 봐야 돼요. 소비자 물가, 우리는 물가 하면 통째로 CPI, 또 PCE, PPI 이거 하나만 봅니다만은 그 CPI 중에서 어떤 것이 가중치가 높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부문별 기여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문별 기여도가 이제 그게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렇죠. 예. 바뀌는데 거의 대부분이 국제 유가 때문이다. 가스값하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많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원 CPI에는 국제 유가와 그 식품 가격을 뺀 것이다. 네. 이러지 않습니까? 뺀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공산품 가격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석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영이 되죠. 전기값 이런 거, 식품 가격, 라면 값이 다 반영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또 서비스 요금, 음식료, 지금요, 서비스 가격이라는 것이 그 음식점에 우리가 밥 먹고 뭐 지불하는 거, 미국의 가격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왜 물가가 잡힌 것으로 나타나느냐 이거죠. 한번 보세요. 국제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140달러까지 갔습니다. 지금 얼마냐? 올랐다고 그러는 게 지금 70달러예요. 절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요, 천하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럼 국제 유가는 누가 떨어뜨렸느냐? 사우디 국제 유가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 전쟁을 하는 러시아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요, 미국이요, 지금 세계 제1의 석유 생산국입니다. 산유국이란 얘기죠. 매장국, 이것은 좀 통계 지표가 다를 수가 있지만 미국이 왜 지금 중동에서 빠졌느냐? 그 빠지는 바람에 지금 하마스 사태도 터졌는데 이 정치 경제가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10여 년 전에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때 미국이 산업 정책에서 이 오바마의 정책의 가장 역점이 셰일가스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 살던 곳 동네, 전 지금 뭐 가족들도 참 미국에 있는 애들이 많은데요. 그 동네에도 셰일가스 파는 동네가 많아요.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산유량이 사우디를 앞질러 버렸어요. 셰일가스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그냥 동네에 땅속에 묻혀 있는 셰일 같은 그런 그 안반층에 있는 가스인데 그동안에도 100여 년 전부터 가스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가 파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사우디 석유를 많이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바로 오바마가 미국 경제에 한 가장 큰 정책이 바로 이 셰일가스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마구 파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시추선이 가가지고 옆으로 뚫으면서 기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물론 사우디보다도 거기가 생산 비용이 더 높습니다. 근데 배럴당 70불 정도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어요. 그걸 엄청나게 끌어냈고,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요, 지금 미국에 아직까지 완전히 시추하지 않은 석유가 나올 만한 데의 시추, 이것을 법으로 막아놨었는데 많이 풀어줬어요. 자, 지금 엑슨 모빌이나 또는 많은 미국의 정유회사들 작년에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불로소득세를 걷어야 되겠다. 유럽은 횡재세를 걷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횡재세를 걷지 않고 그것을 엄청나게 지금 개발해서
사우디가 미국한테 모부를 꿇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이 갖고 있다는 가장 큰 카드, 이것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석유거든요. 네. 석유를 막 퍼내면서 이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미국의 매장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비밀리에 가지고 있는 이것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선거가 끝나면 무한정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석유의 언더 컨트롤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도 우리가 선거 전까지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석유를 많이 퍼붓는다면 하반기에는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그때는 감당할 수 없다. 미국의 비축유도 쓸 수 없다면,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네옴시티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요 배럴당 75달러 안 되면 네옴시티 프로젝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사우디 재정이 위기예요. 오죽했으면 사우디가 지금 그것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우디 술 팔겠다. 외사 좀 들어와라. 외국인들한테는 술도 팔겠다. 사우디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게 굉장히 큰 지금 하나의 툴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대목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의외로 적어요. 자원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너무 큽니다. 그 밖에요, 또 식량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식량 자원도 지금 전 세계의 식량 메이저들이 전부 미국계 자본들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뭐 팜유를 만들어낸다? 그 팜유의 채굴권, 생산, 판매권 다 미국 회사들이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뭐 제가 지상주의 절대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우리가 파워를 너무 과세요 평가하고 있는데, 미국이 물가를 조절하는 수단은 통화, 금융, 재정 정책이 아니라 원자재 관리 정책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90%의 확률로 하드랜딩을 만약에 25년 초 혹은 24년 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경제 성장률로 그냥 봤을 때 간단히만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경제 위기급이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기 침체가 온다, 디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얘기는 2개분기 이상 전 분기 대비를 했을 때 200분기 이상 마이너스가 오면, 그러니까 2분기가 마이너스가 왔는데 그 다음 3개월도 전 마이너스를 분모로 해서 또 마이너스가 온다, 이런 정도를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이제 90%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디플레 온다고 세계 경제 망하지 않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요, 디플레가 오면 세계 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도 있어요. 라운트F의 경기 순환곡선 이런 거로 볼 때,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골이 깊으면 골짜기가 깊고 하는 것처럼 깊이 올라가면 반드시 깊이 내려가게 돼 있고 사이클을 그리게 돼 있는데, 이것을 경기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려고 많은 부작용을 하다 보면 그것을 뭐 천우신조로 경기 침체 없이 소프트 랜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이 10%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네. 오히려 푹 내려가고, 네. 푹 내려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한계 기업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계 기업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 생산성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럼 빨리 망하고 그 유효 자금을 거기도 망하지 않은 신산업 쪽에 밀어주면 경제가 또 다시 올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이하면 우리는 1929년도 당시에 대공황 때의 기억이 너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다 같이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뭐 매우 박약하다고 보고요. 제가 말하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성장률 마이너스가 2분기 또는 3분기가 계속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그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디플레이션이 오기 직전까지는 오히려 불꽃이 막 켜집니다. 오히려 경제가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버블이 형성되고. 버블이 막 버블이 와야 침체가 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직전에 들어가면 뭐 아주 낭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법을 아직 침체도 오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나 겁났어, 내 손 빠져버릴래, 이러면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침체가 왔을 때 이제 디플레가 왔어, 이제 망하는군, 도망가면 또 손해가 볼 수 있는, 그때 오히려 기회다. 그러니까 앞으로 곡절이 많을 것이다. 그 곡절의 파도를 잘 넘으면 진짜 자본 투자하는 사람은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위기가 기회냐면 평탄한 나라에서는 돈 못 봅니다. 나라가 전쟁도 일어나고 좀 곡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당에 볼 때 유튜버님들께서도 우리 그 김광석 우리 TV 같은 이런 프로의 상황을 남들보다 더 빨리 또 더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흔히 경제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를 잡는데, 돈을 풀었을 때 금리를 잡는다, 요 두 가지만 보면 이게 미시정책인 겁니다. 돈과 금리와의 인과관계를 보거든요. 그것은 분석하기가 쉬운데 거시정책이라는 것은 엉뚱한 다른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은 그때그때 바뀌는, 생물이라는 게 갑자기 발작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김광석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저 대신에 제 채널까지 홍보해 주시고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2024년 그리고 25년까지 미국 경제를 이런 흐름으로 좀 가늠하시는구나 라는 게 포착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 그 질문은 기승전 금리거든요. 예. 물가 얘기 외에 예. 금리 때문에, 예. 경기 얘기 외에 예. 고용 얘기 외에 예. 다 금리 인하 시점에 예. 대한 예.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 특히 박사님이 예. 외신들 많이 보시잖아요. 매일 워낙 하루 종일 외신 보고 하루 종일 외신 보시고 또 이 방송에서 그 외신에서 전달하는 예. 그 컨텍스트를 꽤 차시고 예. 그걸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왜냐면 김대호 박사님 안 계시면 외신이라는 외신 보도의 어떤 눈을 크게 뜰 기회를 많이 잃게 됩니다. 아유, 그 정도입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김대호 정말 이 정도로 외신을 이렇게 다 섭렵하시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은 그냥 한국에서 그냥 독보적인 일인자세요. 아이고, 그건 과찬의 제가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이 확실히 그런 분이신데, 그런 관점에서 뭐 외신에 더 아무래도 더 그 바이어스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어느 정도로 혹시 가늠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스럽 예측을 하더라도 네. 중간에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기면 전쟁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망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맞습니다. 제가요, IMF 때 어느 모 공중파에 나가서 아침마당인지 뭐 저녁마당인지 주부님들하고 무슨 이 프로를 생방송으로 했어요. 네.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프로였는데 어느 주부님이 그러지 말고 이 주식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다 아니다로만 얘기를 해달래요. 뭐 얼마든지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주식은 사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파는 시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그 변하는 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한 가지 좋은 방법, 저하고 같이 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잡혀간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저하고 살면 되십니다. 이렇게. 네, 저하고 살면 그것이 방법입니다. 아유, 근데 그건 전 너무나 진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그 당시에는 윤리 기준에 저하고 살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상황 변화를 설명드릴 수 있다, 이 얘기였는데 잡혀가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럴 그게 수도 대략 있다. 몇 년도입니까? 대략? 그게 IMF 때니까요. 1997년, 8년 요럴 97, 때예요. 8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끝내고 바로 막 들어와서 국제부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한국의 이런 사정을 좀
좀 망각하고 뭐 미국 스탠다드에 좀 많이 익숙해졌던 네. 모양이에요. 아니 그건 말이에요. 저하고 같이 살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약간 농담스럽게 예. 말씀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제 처한테도 전망하지 않습니다. 네. 뭐 주식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속으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그런 걸 특히 김광석 교수님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려니까 좀 어렵고 또 나중에 잘못되면 또 틀리면 굉장히 아닙니다. 창피하잖아요. 아닙니다.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면 좋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금리 지표라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경제 지표가 말해줍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분요 조지 타운 대학 나온 변호사예요. 경제 현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인데 돈 벌겠다고 월가로 진출을 하신 거예요. 원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 월가에 가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냐면 금리 예측한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뭘 했냐면 송사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이 뭐 문제 있다 해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기업 방어하는 그 소송 변호사를 한 거예요. 뭐 그랬다고 해서 경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시경제의 기초는 안 돼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미국 연준 사상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는 유일한 지금 이 연준 100년의 역사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이분 참 정말 처세의 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바마 대통령 때 연준 위원들을 뽑는데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연준이 7명이거든요. 네. 그 국회에 인준을 거쳐야 되는데 워낙 민주당 색깔 일변도다. 이러니까 7명 중에 1명은 공화당으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제롬 파월이 공화당 당원이었어요. 네. 본인도 공화당이라고 본인 이력서에도 리퍼블리칸, 미국 사람들은 그걸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적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탁이 된 거예요. 공화당 사람이긴 하고 월가에도 뛰었는데 뭐 경제는 그렇게 정통파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 다수설을 좀 따라가요. 그렇게 추천한 사람이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라니까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바로 FOMC 의장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제롬 파월이 그 위원으로 있을 때 제닛 옐런이 하면 박수치고 이랬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출세를 하려니까요. 정권이 딱 바뀌었네요. 정권이 바뀌면서 제닛 옐런은 연임을 해야 되는데, 당연 연임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볼 때는 무섭거든요. 저 사람 보통 아니야. 특히 트럼프는 힐러리한테도 당한 적이 있고, 여자 컴플렉스도 있고 이래요. 여자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아주 좀 강력한 극우 보수주의자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제닛 옐런 너 안 돼. 안 되고 뽑으려니까 그 당시 연준위원들 다 민주당인데, 공화당이 하나 있네?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된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당히 정치적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나쁜 식의 의미, 자기 소신도 다 버린 이런 나쁜 놈들을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정치적이라는 것은 타협을 잘한다는 뜻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 의장은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지표 보고 네. 그렇게 유명한 유명한 70년대에 금리를 한꺼번에 4%나 올린 양반 있지 않습니까? 네. 폴 볼커요? 폴 볼커. 네. 폴 볼커 정도가 돼야. 네. 폴 볼커는요, 토요일에 학살. 저는 그때 현장에 있으려 너무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FOMC 소집했어요. 네. 우리 FOMC는 1년에 8번 하고, 목요일 날 아침 한국 시간을 한다. 이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집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날 소집해가지고 하루에 금리를 4.5%포인트 올렸습니다. 하루에. 네. 그래가지고 21%까지 올렸어요. 지금 5.5% 이 금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폴 볼커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롬 파월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가 인정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타협을 잘한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왔을 때도 타협을 잘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냐 인하 시점이 언제냐는 것은 자, 경제 지표적인 측면을 우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 제롬 파월이 얼마만큼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현재 지표만 놓고 보면요. 4분기 성장률이 3.3%로 나왔습니다. 물가 3.2%입니다. 이론적만 놓고 보면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금리 인하는 물가가 좀 떨어져서 문제야. 기준금리에 가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에 가면 목표한 대로 왔으니까 이제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물가가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또는 목표 물가 말씀하신 거죠? 예, 우리 집 목표 물가가 연준의 목표 물가가 2%. 기준금리라고 바꿔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한 목표 물가가 그렇죠. 2%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 지금 3.2입니다. CPI가. 근데 이게 2%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 초반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2% 초반까지 갈 때는 물가 하나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릴 요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만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용이 좀 안 돼야 돼요. 제일 중요가 고용인데 고용 지표가 아직도 지금 들쑥날쑥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고용 지표가 나온다면 3월달 금리 인하 이론적으로는 어렵다. 아니, 실업률도 4.8%를 찍었다가 다시 4.7로 또 떨어졌거든요. 3.8. 아, 3점. 예, 네. 3.8에서 3.7로. 그러니까요. 실업률이요. 4.0이 이상적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4.0 아래 되면 무조건 고용이 과열인 거예요. 근데 3.7이나 8이나 가지고도 시중에서 많이 반응을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4.0 안 되면 여전히 과열이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수를 쓸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이제 바로 정치적인 변수를 봐야 돼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네.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해? 네. 그러면 자본가들이 뭐 이거 뭐야? 또 경제가 바이든은 지금 고민이 두 개가 있어요. 물가도 잡아줘야 돼요. 네. 잡아줘야 돼요. 자기가 경제도 살렸다. 문자 그대로 두 마리를 다 잡았다. 네. 하는 골디락스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거를 하면 대통령 무조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의 많은 수가 바이든에게 실망하는 게 경제 정책에도 물가 못 잡은 대통령이다.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PC 지수가 또 그거 일반 국민들 잘 몰라요. 물가가 여전히 높아요. 밖에 가서 물가 수불러니까. 그런데 하나 잡힌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잖아요. 걔들은 가스라고 말하는. 네. 가스 넣자. 난 가스 넣자 해서 가스인 줄 알았어요. 미국 생활할 때. 그 가솔린을 가스라고 그래요. 네. 가솔린 앞에 GAS를.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네. 미국은 좀 더 싸요. 국제유가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거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2%대로 들어설 겁니다. 한 3월 달이나 4월 달쯤 되면.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금리 인하하려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고용 지표에서 특히 시간당 임금이 좀 떨어져요. 고용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당 임금비가 줄어들면 그 경제학자들이 실업률 자체는 단기간에 4% 초과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시간당 임금비가 올라가면 이거는 저 임금비가 이제 떨어지면 이거 금리를 좀 내려야 되겠군.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 중에서는 시간당 임금비를 제일 지금 그게 한 달에 한 번 발표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론적으로 6월 달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7월 달 이제 FOMC 7월로 잡혀 있더라고. 9월. 그러니까 3분기가 이론적으로 보면 3분기가 금리 인하 시점이다. 그것도 찔끔할 것이다. 네. 그리고 간을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또 물가가 오른 조짐이 있으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고 네. 많이 하면 지금 연준 점도표에서 나온 대로
7월 달에 하는 금리 인하까지 표현해서 포함해서 연간 3번 정도 할 것이다. 그러면 5.5%의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는 4.75%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게 현재까지 나타난 거시경제 지표로만 놓고 본 금리 전망이에요. 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요, 사실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고 트럼프는 급부상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경제는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선거 앞두고 3개월이에요. 선거 이전에 1년 전에 고통은 우리 경제 심리학에 놓고 보면 다 잊어먹어요. 몸이 아픈 거 이런 것은 뭐 암이 걸렸다 이런 것은 한 번 걸리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경제가 나빴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 어째서 기억에 잘 없는 거예요. 벌써 재택해야 돼. 왜 재택을 해야 돼? 왜냐하면 경제는 살았다 울었다 하는 건데, 선거하기 전에 표 찍으러 가는데 지금 그 예비 선거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네. 이번에 뉴햄퍼셔라는 특파원 할 때 맨날 갔던 거 뉴햄퍼셔 주인데, 이번에 거기서 트럼프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승리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사실 거기 민주당도 같이 했어요. 그것도 국내 언론이 잘 보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정당 시스템을 좀 몰라서 생기는 그런 건데요. 이 민주당, 미국의 정당은 당 총재가 없어요. 지역에서 다 국회의원도 다 뽑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선거의 최초 선거를 뉴햄퍼셔에서 해요. 공화당하고 같은 날. 네. 같은 날 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면요, 이 코커스하고 프라이머리가 다른 것은 자기 당 소속이 아닌 사람도 와서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두 군데를 가기가 어려워요. 투표장이 굉장히 멀어요.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같은 날 해야 표가, 그러니까 이중투표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뉴햄퍼셔에서 하자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트럼프하고 차이가 날 것이다. 트럼프가 너무 뚝도다 보인다 해서 전국위원회라고 중앙당은 없는데 못하겠다 했어요. 못하겠다고 해서 아직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뉴햄퍼셔 주지사가 무슨 소리야? 우리 전통이야, 우리 해. 그러니까 아무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한 명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맨종이를 나눠주고, 민주당 후보, 예상되는 후보 중에서 누가 당선되면 좋겠네, 이런 투표를 한 거예요. 네. 바이든이 압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이든도 민주당 예비선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정치적인 동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경제가 조금 좋은 측면이 있으면, 뭐 고용도 좋네? 그러면 굳이 3월 달에 할 필요 없다. 왜 제가 선거 전 3개월이냐면요, 선거 전에 경기가 회복되면 사람들은 최근 3년간 모든 게 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특히 경제 심리는 의학적 심리나 전쟁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어렵게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더 잘 된 거야. 거기다가 또 하나요. 자, 경제 지표를 어떻게 구합니까? 전분기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하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 같은 걸 전분기 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2분기 정도의 성장률,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숫자가 네. 정확하게 그 7월 말에 나옵니다. 네.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2분기 성장률. 나올 때. 2분기 성장률 나올 때가. 그럼 네. 실제로 2분기 경제 지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요,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계산 타임라인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총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네. 제가 적어도 워싱턴 특파원이나 지사장 할 때 만나본 사람들은 이런 거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2분기에 성장률 높여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1분기 말에 금리 인하를 해놓으면 2분기에 성장률이 팍 올라갈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요, 예. 제가 잠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것도 재밌네요. 그러면, 자, 6월까지의 2분기 성장률을, 4, 5, 6. 예,
그죠. 4, 5, 6월을 2분기 성장률을 7월 말에 발표하잖아요. 7월 말 8월 7월 말 8월 초. 그 더 재밌는 것은 7, 8, 9월 3분기 성장률을 10월 말에 발표해요. 그죠? 아니 7, 8, 9월 예. 3분기 예. 경제 성장률을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만약에 이게 전분기 대비 성장률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왕 더 좋은 성장률이 필요로 한다면 예. 그러면 저는 2분기보다는 3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좋은 둘 지식이에요. 다 좋지만 그렇다면 예. 그럼 10월 달에 발표될 3분기 성장률을 좋게 만들려면 예. 그럼 2분기까지는 안 좋아야 돼요, 경제가. 아니 근데요. 오히려. 그게 제가 왜 선거 전 3개월을 말씀드리냐면 네. 사람이 체감하는 경제가 있고 네. 지표 보고 뭐 그렇구나라고 뒤늦게 아는 게 다른데요. 2분기 성장률이 8월 말 8월 초에 정도에 좋은 거로 나타나면 이제 심리적으로 바이든이 들어와서 경제 잘했네. 네. 이게 다른 산업 지표가 그걸 보고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연착륙이 되네. 바이든이 요구하는 가장 듣고 싶은 게 소프트 랜딩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골디락스네. 그럼 주식도 그때가 피갑이 돼야 돼요. 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네. 하고 소비 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2분기부터 3분기까지가 사실상 그런데 2분기부터는 좀 두각이 나타나야지. 네. 2분기 초에 경제가 개판이었는데 2분기 경제가 개판인데 선거 앞두고 10일만 좋아졌어?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2분기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정치적으로는 3월 달 금리 인상을 하고 싶을 거예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그렇습니다. 해석이네요. 정치입니다. 예. 경제는 정치예요. 예, 정치공학적인. 네. 정치고요. 우리가 기대 인플레라는 것도 인플레가 심리잖아요.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물건을 더 산다고요. 네.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가요. 근데 물가가 떨어질 것이야 생각하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물가가 떨어집니다. 네. 그것을 조정하는 게 경제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닛 옐런은 굉장히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옐런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지금 경제가 GDP가 그렇게 낮은 시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2분기에 할 필요가 3월 달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6월 달쯤 하면 적정하다고요. 그럼 바로 3월 달에 했다가 물가가 올라버리면 7월 달이나 8월 달쯤에 물가가 올랐다. 쇼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지표 중에요. 성장률 지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와요. 굉장히 더딘 거예요. 네. 통계 잡는데도. 그런데 많은 지표들, 고용 지표는 주간 단위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나오는 지표는 거의 9월 말부터 좋아지는 것이 좋고 분기별로 나오는 것은 2분기부터 좋아지는 게 좋고 네. 그런 시리얼을 저는 바이든 행정부는 다 짜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좋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어느덧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게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1시간여 동안 박사님께서 주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종합을 제가 해 본다면, 자, 일단은 물가라는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너무 고물가 때문에 싫다 하는 미국 국민의 마음도 어느 정도 잡는 거고요. 예. 물가도 잡는 거고. 또 어쨌든 선거 전까지는 경기 침체 전혀 없이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경기도 잡는 거가 되고요. 예. 예. 또 더군다나 한 6, 7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본다면 또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해주네. 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러니까 연준이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다라고 정치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라고 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1시간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끝으로 짧게 예. 어쨌든 이 유튜브에 처음 출연하신 공중파에서만 활동하시다가 유튜브라는 곳에 이제 화장도 없이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 이 경익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신 소감 한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중파는 뭐 영향력도 세겠지만은 좀 말도 함부로 못하고
뭐 윤리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시간도 제한이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구성에 따라서 플롯에 따라서 해야 되는 내용에도 어떤 시간당 할당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스튜디오가 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그런지 마치 스튜디오는 빈 의자들에 우리 김광석 TV에 들어와 계시는 이 팬들이 쭉 앉아 계신 것 같고 앞에 큰 이 화면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좀 뭐 어떤 소비자들과 대화한다 이런 느낌. 특히 김광석 교수님께서 제 얘기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탁탁 집어주셨기 때문에 뭐 그 대목에 대해서는 대학원 강의하는 거 못지않게 뭐 저도 더 한 번 논리를 정비해 볼 수 있었고 시간이 된다면 사실 저는 대학원 강의 3시간씩 연속으로 하거든요. 질의응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제 정해놓고 오늘 어떻게 한다 해놓고 제가 기초 연설도 안 합니다. 그냥 각자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고 그러면 서로가 미리 공부를 많이 해와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뭐 이 김광석 그 TV가 혹시라도 뭐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와야죠. 그래서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또 저 댓글도 보면서 뭐 이건 당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일단은 미국 한 덩어리, 예. 중국 한 덩어리, 예. 그리고 홍콩 대만 한 덩어리 예. 해서 1시간을 대화 나눌랬는데 미국 한 덩어리도 반밖에 안 끝났습니다, 사실. 그만큼 정말 인사이트가 충분하시고 워낙 넘쳐나셔서 그 짧은 2개의 질문만 가지고 지금 1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우리 독자분들께 경제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운용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 경제 그 패널로서 방송한 지가 오래 안 돼요. 그냥 기자로서 기사 쓰고 또 대학에서 강의한 것이 훨씬 더 오래됩니다. 그래서 제가 패널로서 이제 방송국에서 나와서 좀 몇 분 보다 보면 제가 거기서 가장 감명 깊게 느끼는 경제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광석 이 교수님이거든요. 제가 앞에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 현상을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적확하게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그 말이 딱 맞는구나. 그런 분을 제가 이 바깥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광석 TV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참 잘 선택했다. 이렇게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앞날에도 큰 발전이 있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국말로 꿍시 빠차이 하십시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앞으로 그런 역할 하라는 뜻인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많이 배웠고 우리 독자들도 정말 많은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여기서 오늘은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